신의 계시를 받은 일본인 농부의 2025년 운석 충돌 예언. 여러분들은 혹시 일본의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5년 녹색 해성이 우리 세계를 향해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하여 요즘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 일본의 농부 예언가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일본의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에게 지구 밖의 존재가 들려준 것으로 그는 여러 차례 지구 밖 존재와 접촉하였고 해성의 접근을 경고받았다고 합니다. 기무라 아키노리가 처음으로 외계인과 접촉했던 시기는 그가 35세가 되던 해로 대략 199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농사가 잘 되지 않던 시절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 밤늦게 귀가하던 중 정체불명의 두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이 인물들은 그의 뇌에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는 해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이 기무라와 외계인 간의 첫 번째 접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존재들은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외부에 퍼뜨리지 말라고 했지만 기무라는 신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과 이 사건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굳이 세상에 알려지길 꺼려한다면서 왜 굳이 농부인 기무라 아키노리에게는 세상의 비밀을 누설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굳이 왜? 저의 궁금증이기도 하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일 듯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가 그의 경험과 예언을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는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그는 UFO에서의 체험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지구 밖 존재들로부터 이 정보를 외부에 퍼뜨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무라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을 비밀로 간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중요한 경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심리적 갈등을 안겼습니다. 특히 아내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면서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이후 기무라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는 일본의 방송 작가이자 이칠교 신자인 타카노 조나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타카노는 UFO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무라가 UFO를 경험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뢰를 쌓아갔고 기무라는 타카노에게 자신의 체험담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타카노는 기무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UFO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 했으며 결국 기무라의 체험담은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그가 지구 밖 존재로부터 받은 예언과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무라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험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자연과의 조화,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반영은 기무라가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무라 아키노리는 타카노 조나리와의 만남과 방송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받은 경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경고는 호피족의 예언과 일본 물리학자 야스에 쿠니오가 경고한 2025년 대재앙 예언과도 일치한다고 하여 무척이나 신빙성 있는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일본의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에 대하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는 일본의 농부로 세계 최초의 무농약 사과 재배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가 농약에 민감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기무라는 아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농약 재배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무라가 35세 되던 해 농사가 잘 되지 않던 시절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 밤늦게 귀가하던 중 정체불명의 두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초등학생 정도의 키에 커다란 빛나는 눈을 지니고 있었고 기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은 그의 뇌에 우리는 해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기무라에게 텔레파시로 전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와 지구 밖 존재의 첫 접촉이었습니다. 5년 후 기무라가 40세가 되던 해 그는 두 번째로 하늘의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기무라는 잠겨있던 창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을 보고
이전에 만난 존재들이 다시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로 몸이 굳은 그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지구 밖 존재들은 그의 양쪽 겨드랑이를 붙잡고 공중으로 떠올라 빗속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기무라는 밝은 방 안에 벤치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UFO 내부로 느껴졌지만 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원자 단위로 분해되었다가 내부에서 재구성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곳에서 UFO 기술과 텔레파시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창문이 없는데 지구 밖 존재들이 벽을 만지면 벽이 투명해져 바깥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무라에게 지구 밖 존재들이 인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으며, 그는 이 만남을 통해 인류와 자연의 조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그의 삶과 사과 재배에 대한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는 지구 밖 존재와의 신비로운 경험 이후 그의 삶과 철학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UFO에서의 체험을 통해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부의 삶을 넘어 인류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기무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아내에게 전했지만 아내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기무라는 TV에서 외계인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에서 UFO를 경험한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기무라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증언하며 군인 같은 남성과 안경을 쓴 동양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무라는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무라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세상에 알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무라가 받은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의 끝나는 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UFO에서 지구 밖 존재로부터 2032년이 지구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린 이는 일본의 니칠교 신자 타카노 조나리입니다. 타카노는 UFO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방송작가 출신으로 기무라와의 인연을 통해 그의 체험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뢰를 쌓아가던 중 기무라가 달력의 연도를 타카노에게 말해버렸고, 그 해는 바로 2032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무라는 또한 2032년에 오기 전 신적인 존재가 경고한 충격적인 사건이 2025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지구 밖 존재로부터 2025년에 지구에 접근할 혜성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 혜성은 녹색 혜성으로 목성의 위성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혜성은 지구에 충돌하지 않겠지만 근접하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거대한 변화와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기무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를 통해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기무라 아키노리의 경험과 예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사실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UFO 체험과 관련하여 현대의 과학적 연구와 전통적인 신념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기무라가 언급한 녹색 혜성의 접근은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천문학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접근할 것으로 예언된 혜성은 여러 과학자들의 의회에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여러 천체가 지구 근처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현상들은 기무라가 언급한 사건과 일치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헌데 기무라의 예언은 예언이기도 하겠지만 면밀히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앞선 과학적 발전을 한 지구 밖 존재들의 고도의 과학으로 계산하였을 테고, 그로 인해 2025년 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게 되어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을 미리 풀이했고, 이것을 아직 과학이 덜 발전하여 미처 그러한 행성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일을 고도의 발전된 과학으로 먼저 계산하고 짐작하여 알 수 있는 일들일 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과학이 아닌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신비로운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고도의 과학적 발견을 왜 굳이 농부인 기무라에게 청기누설을 하면서까지 쉬쉬하라 했을까요? 차라리 널리 알려라가 맞지 않을까요? 결국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들의 권고를 무시한 기무라는 그들의 약속을 어긴 배신자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참으로 아리송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금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여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는 루마니아의 전설적인 예언가 마리아 이바노비치의 미래 예언. 루마니아의 전설적인 성녀 마리아로 유명한 예언가인 나디아 이바노비치. 그녀는 루마니아 이스마르 수도의 위대한 창립자이자 루마니아 정교회로부터 대학자의 칭호를 받아 기도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일생을 고행과 끊임없는 묵상 기도를 통해 정신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며 자기 초월을 이룬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발발 시기를 정확히 예언하여 큰 주목을 받았고, 매년 3월 9일에 그녀를 기리는 성대한 의식이 열릴 정도로 그녀의 예지력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65년 루마니아의 몰도바에서 태어난 이바노비치는 어린 시절부터 신을 뵙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신의 딸이 되어 중생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0세가 되던 해 그녀는 콘스탄차로 건너가 당시 유명한 폐쇄 공동체 인정 아르폴리아 공동체에서 교육을 받지만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2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근처 프레시티라는 마을에서 몇 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1882년 그녀는 교회 뒤편 정원에서 우연히 한 백발의 신비로운 노파를 만납니다. 그 노파는 이바노비치에게 초록색 커버의 귀한 책을 건네며 이 책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마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이바노비치는 그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 속에는 인류의 탄생과 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로운 내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세상의 주요 사건들이 이미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수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에서 그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주변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고 12명의 천사가 나타나 신비한 환영을 보여줍니다. 그 환영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질 주요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1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원폭 투하, 관동대지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사 중 한 명인 미카엘은 그녀에게 곧 유럽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인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90세가 되었을 때 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전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은둔 생활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가까운 미래의 변화, 즉 루마니아의 독립과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녀의 예언은 신기하게도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져 후레시티 마을은 물론 루마니아 전역에 그녀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과 함께 이바노비치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과 전 세계의 변화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바노비치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통찰을 넘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당시 루마니아 국민들로부터 미래를 보는 성녀로 추앙받으며 많은 권력자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닥쳐올 고난과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인류가 유례없는 질병, 환경 파괴, 기후변화의 극심한 영향을 겪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모든 땅이 불길에 휩싸이고 바다는 오염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바노비치의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나 전염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붕괴가 몰고 올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지배층과 피지배층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그녀의 경고는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빈곤과 노숙자가 넘쳐날 것이며 사람들은 예절과 의리를 잃고 인류애가 사라진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그녀가 2040년까지 최소 50억 명의 인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한 점입니다. 전쟁과 질병이 동반한 급속한 인구 소멸이 진행될 것이며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가 가장 먼저 감축될 것이라는 경고는 지금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암시합니다.
피지 계층이 사용할 에너지와 식량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허용될 것이며 결국 살아남는 피지 계층의 절반은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언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언 중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부분은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남과 북이 나뉘는 과정을 예언하며 북쪽은 대륙과 붙어 있지만 남쪽은 섬나라와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북극성의 혜성이 지날 때 대륙 북쪽의 임금이 탄생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자손들은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받을 것이지만 백성들은 핍박받고 고통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매우 암울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동쪽 군대와 남쪽의 군대가 동시에 북쪽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문장은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와 맞물려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최근 한국은 선제 타격론에 힘을 싣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자동 참전국을 미국, 영국, 호주 등 22개국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 점령 시나리오와 선제 핵타격 계획을 공개하며 전쟁의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통일 후 한반도에서 일어날 사건들도 언급했습니다. 북쪽이 남쪽과 하나가 될 때 부패한 지도자들은 모두 숙청당할 것이고 거지들은 먹고 살 수 있게 되며 평민들은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된 땅에서 신성한 정신적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바노비치의 예언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녀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바노비치의 예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경고로 여겨지며 우리는 이를 통해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디아 이바노비치는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의 전설적인 예언가로 불리며 특히 예언의 정확성과 신비로운 삶의 방식 때문에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바노비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예측을 넘어서 인류의 운명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의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예언을 문서화하고 분석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예언이 20세기 중반의 전쟁, 질병, 환경 파괴와 같은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이바노비치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가진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바노비치는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인구 감소 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삶과 예언은 종교적, 철학적 담론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이바노비치의 사례를 통해 신앙과 과학,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현대의 성녀로 추앙하며 그녀의 예언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디아 이바노비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예측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사례는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예언가 북한 김정은 사망과 관련한 한반도 예언을 하다. 여러분들은 혹시 프랑스의 예언가 장필리프 크레투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예언가들을 다루어 봤음에도 오늘 처음 듣는 예언가입니다. 그가 김정은의 사망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하여 오늘의 영상으로 준비하였으니 저처럼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함께 재미있는 영상 시청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현대 예언가 장필리프 크레튜. 그의 이름이 저처럼 낯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의 예언 중에서는 김정은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예언가 장필리프 크레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예언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정치적 및 사회적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뉴스 매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장필리프 크레튜의 예언이 현대의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잇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의 경제 위기, 중동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가 가진 예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김정은과 북한에 관한 예언은 국내외 언론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레튜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김정은의 건강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또한 장필리프 크레튜는 자신의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예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기사에서 그는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가 남긴 예언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필리프 크레튜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감각을 가진 아이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남부에서 자라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아이였지만 어느 날 꿈속에서 보게 된 비전들이 실제 사건과 일치하면서 예언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자신의 예언을 바탕으로 정치와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내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언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큰 사건에서 적중했습니다. 첫째, 크레튜는 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유로존에서 경제 불안정이 급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고 이후 유럽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며 그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둘째, 그는 중동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2000년대 초 그는 중동 지역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이 개입할 것을 경고했는데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은 그의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을 예언한 일도 있습니다. 그는 특정 연도에 전 세계가 한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예언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필리프 크레튜가 남긴 북한과 김정은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예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장필리프 크레튜의 예언이 남긴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시작. 어두운 대지에 병든 왕이 서 있다. 이 예언의 시작은 김정은의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두운 대지라는 표현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북한을 상징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병든 왕으로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의 체제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무절제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빛을 바라보지만 그가 손에 준 것은 날로 가벼워지고 있다. 이 구절은 김정은이 외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로 변화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폐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북한 내부의 혼란과 김정은이 느끼는 압박감을 상징하며 그의 건강 악화는 체제의 위기와 맞물려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는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며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강이 하나로 흐른다는 표현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재통합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이를 막으려는 자들은 모두 물살에 휩쓸릴 것이라는 구절은 변화를 저항하는 이들이 결국은 사라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한반도에는 하나의 빛이 비출 것이며 이는 통일된 국가로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통일의 물결을 막으려는 이들이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라는 점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예언으로 읽힙니다. 밤에는 남쪽, 낮에는 북쪽이라는 구절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내면적으로는 남한을 동경하지만 현실에서는 북한 체제 속에서 억압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드라마와 문화를 몰래 접하며 남한 사회를 동경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낮에 현실의 억압을 살아내면서 밤에는 남한의 자유와 번영을 꿈꾸는 이중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구절은 한반도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임을 상기시키며 빛 속에 함께 설 것이라는 통일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을 겪었지만 서로의 문화와 경제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현실은 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이 같은 빛 속에 설 날이 도래할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지도자가 떠난 뒤 새로운 빛이 솟아오른다. 이 구절은 김정은을 상징하며 그의 사망이나 권력에서 물러남을 암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이 떠난 뒤 새로운 빛이 솟아오른다는 것은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세력이나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김정은 이후에 북한이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래된 벽돌뿐이라는 표현은 김정은이 남긴 유산과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후계자가 체제를 전혀 새롭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는 구절은 북한의 새로운 질서와 체제가 등장할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일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쪽의 별이 사라지면 새로운 빛이 떠오르리라. 이 예언은 북한 체제의 중심인 김정은이나 그 정권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김정은의 사망이나 정권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별이 사라지고 난 후 새로운 빛이 떠오른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이후 북한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강의 물이 북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구절은 남한의 자원과 문화, 경제적 지원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아득한 붉은 탑이 무너지고 남쪽의 불이 빛난다. 붉은 탑은 북한 체제의 견고함과 고립을 나타냅니다. 이 탑이 무너진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남쪽의 불이 빛난다는 남한의 발전된 경제와 자유로운 사회가 북한을 비추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사람들은 노래하며 걸어 나올 것이다는 북한 주민들이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모습은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가 열리며 평화와 화합 속에서 함께 번영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장필리프 크레튜의 예언에서 보듯 한반도의 변화와 통일은 예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대비해 평화적인 통일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준비와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번영과 자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민족적 과제이자 인도주의와 경제적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 경제협력, 국제연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민족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유명인 3인의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관한 예언을 한 세계적인 유명인사 3분의 예언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앨런 머스크의 예언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21세기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는 한국이 전기차,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탐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한국의 강력한 제조 기반과 혁신적인 인재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노력과 맞물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머스크는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머스크는 한국이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이 국제 협력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이 우주 탐사와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한국이 국제우주기구와 협력하여 인류의 우주 탐사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기술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창의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리더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머스크의 예언은 한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조명하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실 머스크가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다기보다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직감이 아닐까 싶지만 그 역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영국 잡지 머너크의 당시 편집장이었던 타일러 브릴레입니다. 2011년 영국 잡지 머너크의 당시 편집장이었던 타일러 브릴레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예언하며 한국이 명품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전 세계로 3번의 파도가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 예언은 현재의 한국 브랜드와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LG와 삼성과 같은 한국의 전자기업들이 서양 가정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기술 혁신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소비자들에게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와 기아 자동차도 급속도로 성장하며 서양 시장에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자동차 브랜드는 디자인과 성능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이제는 서양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K-팝과 K-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는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탄생하며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드라마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의 스토리텔링과 제작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는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한국 브랜드가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한국 브랜드를 접하고 있습니다. 욕실 수납장, 여성 화장품 가방, 가전제품 등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대세가 되며 이러한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디자인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양에서 한국 브랜드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타일러 브릴레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국의 브랜드와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품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단순한 소비국에서 벗어나 문화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명품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와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한국 브랜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 중 특히 2030년을 향한 세 가지 주요 예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2030년까지 AI가 인간의 사고, 감정, 창의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의료,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생명 연장 기술의 발전입니다. 커즈와일은 유전자 편집, 나노기술, 그리고 생물학적 혁신을 통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 2030년까지 사람들은 100세 이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생명 연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노화 과정의 이해와 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커즈와일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통합되어 사람들이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러한 커즈와일의 예언들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미래, 사회의 구조를 재정해야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적, 사회적 도전 과제를 동반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2030년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에 속하는 일론 머스크와 영국 잡지 머너크의 당시 편집장이었던 타일러 브릴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생명 연장 기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발전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이 커즈와일까지 3인 3색의 다양한 예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가 세 분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예측.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유명인사 세 분의 예언과도 같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예측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노엄 촘스키의 예언입니다. 노엄 촘스키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철학자로 그의 사회적 및 정치적 분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진화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한국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예측했습니다. 촘스키는 한국이 21세기 중반까지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더 많은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결국 정책 변화와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그는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촘스키는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촘스키의 예언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촘스키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단순히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촘스키의 예언은 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조명하며 미래의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촘스키의 통찰력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고민하게 만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미디어 제작자인 제이슨 실바입니다. 제이슨 실바는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미디어 제작자로 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대한 깊은 통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창의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특히 2030년까지 한국이 인공지능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바는 한국의 강력한 교육 시스템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바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IT 및 기술 기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더욱 다각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바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K-팝, 영화, 드라마 등이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문화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공은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결합하여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실바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탐구하며 한국이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실바는 한국이 기술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이 디지털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바의 통찰력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조명하며 미래의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이슨 실바의 예언은 한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며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실바의 비전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미래학자이자 기술혁신 전문가인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미래학자이자 기술혁신 전문가인 클레어 윌리엄스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2040년까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분석하며 특히 인공지능 AI, 생명공학,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첫째, AI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AI가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분야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음악 작곡, 심지어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을 관리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둘째, 생명공학의 발전이 건강관리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인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하여 질병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유전자 변형 약물이 보다 효율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기술들이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는 204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도시가 더 스마트해지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와 공유경제 모델이 결합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시민들이 기술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클레어 윌리엄스의 예측은 기술 혁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하게 만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윌리엄스의 연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사에 수많은 세 분의 미래 예측에 관련한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드디어 멈출 수 없는 대격변이 시작된다. 혁암 남사고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언가이자 역술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 신비로운 예언을 남긴 인물이며 특히 그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격암이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예언한 미래의 사건들, 특히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사고는 1509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주역, 천문학, 풍수지리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한반도의 지형과 기운을 연구하며 조선의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관찰의 결과는 격암이록으로 남겨졌고 그 속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과 같은 중요한 전쟁을 비롯하여 이후 한국의 통일에 이르는 과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명종시대의 궁중천문학에서 활동하며 왕에게 조언을 제공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남사고의 예언들이 적중할 때마다 왕과 신하들이 그의 능력을 칭찬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러한 일화들 덕분에 남사고는 그 시대에 뛰어난 예언가로 이름을 떨쳤고 그의 예언들은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사고의 예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을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현대의 관점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머리가 작고 다리는 없는 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언은 현대의 폭격기나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의 군사적 긴장과 연결되며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들이 운영되는 현실을 떠올리면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남사고의 예언서에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는 용사가 적구 이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특정한 해 또는 달로 해석하며 남북한이 통일될 시점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사고의 예언서와 일치하는 예언들이
중국의 예언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남사고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묘사한 전쟁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나 국제적 긴장과 쉽게 연결됩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3년 동안의 흉년과 하늘에서 내리는 재난은 기후변화와 같은 현대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남사고는 전쟁 후 한국이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800년의 대운이 한반도에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은 현재 한국이 반도체 산업, 문화 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과 맞물립니다. 그러나 남사고의 예언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동쪽 바다의 검은 고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현대의 잠수함으로 해석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남사고의 예언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쪽 바다의 검은 고래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구절이 북한의 핵잠수함을 암시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고래는 현대의 석유 탐사 및 채굴을 상징할 수 있으며 국가들이 이러한 자원을 둘러싸고 벌이는 경제적 군사적 갈등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같은 자원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검은 고래를 석유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집니다. 남사고는 동쪽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고래의 출몰을 예언했습니다. 동쪽 바다는 한반도의 동해를 가리킬 수 있으며 실제로 동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입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이 모두 접하고 있는 이 해역은 해양 자원의 보고로 여겨지며 특히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학자들이 이 구절을 석유와 연결짓는 배경에는 동해를 둘러싼 자원 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서에서 발췌한 예언 중 하나는 붉은 깃발을 든 이들이 서쪽에서 일어나고 검은 깃발을 든 자들이 동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겨누고 칼을 맞대며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불을 내리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짐승들이 일어나 검은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큰 물결이 3번 동쪽으로 향할 때 땅은 진동하고 강철에 땅이 갈라지며 피해 강물이 넘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은 7년을 지속하되 처음 3년은 검은 물결이 우세할 것이나 그 후 붉은 깃발이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히려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며 멸망은 그 이후에 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현대의 세계적인 군사적 충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깃발을 든 이들이라는 구절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냉전 시기의 공산주의 진영이나 현대의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검은 깃발을 든 자들은 중동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테러 조직이나 무장 세력의 상징은 종종 검은 깃발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이 예언이 중동의 혼란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불을 내리고라는 대목은 현대의 공중전과 미사일 공격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무인 드론과 공중 폭격기를 동원한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일어나 검은 물결을 일으키리라는 구절은 잠수함과 해상 군함을 통한 대규모 해전의 암시로 보이며 최근 태평양과 동중국해에서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예언에서 언급된 7년의 전쟁과 3년 후 붉은 깃발의 승리는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적 분쟁,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상기시킵니다. 냉전 이후 이어진 국제 정세와 현대의 장기적인 전쟁 상황들이 이 예언의 주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77년 격암이록이 대중에게 다시 공개되었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 예언을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연결지었습니다. 당시 예언서에 대한 해석에서 주목받았던 부분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사건과 연결된 구절들이었습니다. 붉은 깃발과 검은 깃발의 대립은 소련과 특정 세력의 전쟁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라크 전쟁과도 이 예언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검은 물결과 하늘의 철새라는 구절은 걸프전에서의 폭격기 및 무인 항공기의 활약을 상기시키며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공중 지원이 이 예언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남사고의 예언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건이
이 예언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언에서 묘사된 7년의 전쟁과 3년 후의 승리는 아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들이 현 세계 정세를 놀랍게 반영한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는 거대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일어나 검은 물결을 일으키리라라는 대목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의 해상 충돌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군사적 대치와 잠수함, 항공모함이 포함된 전력이 자주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이 예언은 현대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변화와 재난은 빠르면 2025년 말에서 2033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천문학적, 지리적 징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사고는 그가 남긴 예언서에서 동쪽 하늘에 어둠이 깃들고 북쪽에서 검은 바람이 불 때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것으로 현대 학자들은 이 기간을 2025년에서 2033년 사이로 좁혀보고 있습니다. 우선 남사고의 예언서에는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의 예언가들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사고는 별들이 춤을 추고 은빛이 남쪽 하늘을 덮을 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으며 이 붉은 빛은 현대의 천문학적 현상인 태양 주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강력한 태양 폭발 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지고 심각한 자연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 초반까지는 지구와 달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석 간섭 현상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내 수면 상승과 연관되어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남사고가 예언한 땅이 크게 흔들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라는 구절과 일치하며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에는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기운이 강해지고 남쪽의 물결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두 강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천년의 새 기운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문구는 남북한의 통일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충돌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33년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큰 시기로 여러 정황이 이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남사고는 또한 그의 예언서에서 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검은 고래가 떠오를 때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리라는 문구는 석유와 같은 자원 경쟁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33년 사이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둘러싼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사고의 예언 중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이 꺼질 것이다 라는 구절은 현대의 기후위기와 생태적 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는 극심한 기후 변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남사고가 경고한 대재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대규모 산불 등은 남사고의 예언 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일치하는 자연재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세계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곤란과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남사고가 남긴 미래의 대재앙 시기와 밀접하게 맞물립니다. 이러한 예언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볼 문제이지만 남사고가 남긴 기록은 현재의 흐름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한국과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사고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경고. 3일의 어둠이 다가온다. 성자 파드레 피오의 이 경고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경고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암시합니다. 그의 예언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이 3일의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 예언이 이렇게 무서운 계시로 여겨지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파드레 피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이며 그는 1887년 이탈리아 피에트렐리나에서 태어나 1968년까지 살았습니다. 카푸친 수도의 소속의 사제로서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카푸친 수도에 입회하였고 1910년에 사제로 소품되어 산 조반니 로톤도 마을에서 사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28년 그는 스티그마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은 상처와 유사한 것으로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다른 성인들에게서도 드물게 보고된 바 있으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스티그마는 주기적으로 피가 흘렀으나 감염되지 않았고 장미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은 그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으며 특히 그가 남긴 3일의 어둠에 대한 경고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바티칸의 헤드 위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이 받은 계시의 진실성과 현실성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스티그마의 은사를 묘사하며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의 큰 사랑을 너에게 드러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기도하고 속죄하라.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전하라. 은혜의 때를 따르지 않았기에 내가 불충한 백성을 꾸짖으러 왔다. 이와 같은 경고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성자 파드레 피오는 그의 생애 동안 여러 예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 일부 예언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다른 예언들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동안 했던 가장 무서운 예언 중 하나인 3일의 어둠에 대한 예언은 아무도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3일의 어둠 예언이 무서운 계시로 여겨지는 걸까요? 성자 파드레 피오가 남긴 이 무서운 예언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가올 일을 더 이해하기 위해 파드레 피오가 누구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본명 프란체스코 포르지로 1887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카푸친 수도의 수도사였으며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1887년 5월 25일 작은 마을인 피에트렐리나에서 주세와 그라치아 포르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자랐으며 종교 생활에 관심을 보였고 15세에 카푸친 수도에 입회했습니다. 그는 1910년에 사제로 소품되었고 산 조반니 로톤도 마을에 배정되었습니다. 1928년에 파드레 피오는 스티그마라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신비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티그마에 대하여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티그마는 종교적 또는 신비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상처가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보고되며 일반적으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상처가 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티그마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간주되며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깊은 신앙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스티그마의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탈리아의 성자 파드레 피오입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스티그마를 경험했으며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티그마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통과 희생, 구원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스티그마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현상은 신비와 신앙의 경계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주며 종교적 신념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몸에 나타난 스티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은 상처였고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나타났으며 강한 고통을 동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티그마는 역사상 다른 성인과 신비가들에 보고된 드문 현상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종종 큰 성스러움과 영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처들은 주기적으로 피가 흘렀으나 감염되지 않았고 장미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었다가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인증되었습니다. 스티그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다가올 3일의 어둠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대답들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바티칸이 임명한 헤드 위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파드레 피오는 주님께 받은 계시의 진실성과 현실성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스티그마의 은사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의 큰 사랑을 너에게 드러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기도하고 속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전하라. 은혜의 때를 따르지 않았기에 내가 불충한 백성을 꾸짖으러 왔다. 기도에 견고히 서라. 그러면 너의 대적이 너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성도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전하여라. 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 순간에 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모두 찾을 것이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구할 것이다. 해와 달, 하늘의 별들을 주의 깊게 보아라. 그것들이 지나치게 동요하고 불안해 보일 때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라. 하늘의 천사가 너의 문을 지나갈 때까지 기도와 경계 속에 연합하여 있어라. 날들이 단축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고 고행을 하여라. 위대한 일들이 걸려 있다. 기도하라. 사람들은 마치 악마의 필이나 가면 무도회처럼 즐거움으로 지옥의 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를 도와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죄악이 넘쳤다.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동반될 보복의 날이 가까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으며 세상은 거짓된 안전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 신성한 심판은 천둥 번개처럼 그들을 칠 것이다. 이 신을 모르는 사악한 자들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처럼 무자비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사악함은 오늘날 인류의 죄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창문을 잘 가려라. 밖을 내다보지 말아라. 여러 날 동안 충분한 축복받은 촛불을 켜라. 묵주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책을 읽으며 영적 성체 조배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를 하여라. 그것이 바로 파드레 피오가 남긴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팔을 벌리거나 땅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의 힘이 움직일 것이며 불의 비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날 동안 동물들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창조자이자 보호자입니다. 내가 몇 가지 신호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때 그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들의 재산을 보존할 것이며 그들은 이후에도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 말고 심지어 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라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밖으로 나간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창문을 잘 가려야 합니다.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나의 진노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입니다. 불의 허리케인이 구름에서 쏟아져 나와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폭풍과 지진이 이틀 동안 지구를 뒤덮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매우 추운 밤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고 나의 어머니의 보호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방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징조와 지침을 주겠습니다. 그 밤은 매우 추울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천둥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집 밖에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죄를 뉘우치며 당신의 어머니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지진 중에는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고를 무시하는 자는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독가스를 실으며 그 가스는 온 지구에 퍼질 것입니다. 무지하게 고통당하고 죽는 자들은 교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것이나 3일 후에 지진과 불이 멈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태양이 다시 빛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땅에 평화의 영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 가장 끔찍한 시련을 살아남은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감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주어지는 벌입니다. 이 일들이 곧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무관한가요? 이처럼 전례 없는 사건들이 곧 다가올 텐데 준비하느라 얼마나 심한가요? 신성한 저울의 무게가 땅에 닿고 아버지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수없이 다시 한번 세상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집을 떠나거나 창밖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3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셋째 날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날들 안에 나의 선택된 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잠들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충고를 무시하는 자는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온 땅을 지배하는 듯 자만할 것이나 나는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수없이 경고했으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특별한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함이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피의 신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 신부만이 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타이지, 복자 요한 보스코,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인과 신에게 수세기에 걸쳐 나타나셨습니다. 신의 아는 여러분, 이제는 이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늦기 전에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와 지침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들의 피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신앙의 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시련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예언은 단순한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며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3차 대전 곧 일어난다. 세계 3차 대전이 곧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브랜든 빅스가 1년 전 발표한 충격적인 동영상의 내용이 최근의 화제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황이 이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1년 전 빅스의 동영상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차후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동부해 안에 있는 거대한 폭풍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폭풍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미국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유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대한 대규모 징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후 악마가 저를 유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악마는 전쟁의 악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고 그에게는 거대한 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악마는 땅에서 뛰어나와 전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뿔을 가진 바이킹 같은 모습이었고 가슴에 가죽을 입고 있었으며 털이 있는 바이킹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전하며 올라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푸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로켓이 러시아에서 발사되어 우크라이나 근처의 특정 지역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것이 핵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며 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방사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증발시키는 무기였습니다. 또한 터키 지역에서는 거대한 드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터키가 러시아와 협력하여 전쟁을 돕고 재정적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전쟁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와이를 주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많은 전투기가 들어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와이는 큰 피해를 입었고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망할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이 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파동이 물러간 후 두 번째 거대한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3억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숨겨진 죄를 가진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무대에서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정적인 축복을 선택된 소수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발명품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재정을 얻을 것이며 큰 경제 불황이 올 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제공하실 것이며 있는 자들이 기도하면 빈 냄비에 음식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천사가 제게 나타나 59일 후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짜는 2023년 10월 2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해 그 시점을 연기하셨습니다. 이처럼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최근 화제가 된 이유는 그의 예언이 실제 사건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예언한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빅스는 2024년 3월에 트럼프가 총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으며 이후 실제로 트럼프가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빅스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많은 적을 두고 있으며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예언이 적중하자 미국 네티즌들은 여기서부터 트럼프 관련 예언이라며 댓글을 달며 호응했습니다. 또한 빅스는 자신의 예언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트럼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그의 복귀를 예언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빅스의 예언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은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결국에는 최근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재선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그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사건과의 일치로 인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예언의 사회적 반영과 정치적 맥락은 이 사건을 더욱 주목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브랜든 빅스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미국의 기독교 목사이자 예언가로 현대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성경의 예언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출생 연도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며 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었고 이러한 환경은 그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세상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가 예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신학을 전공하며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예언은 종종 현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연결되어 해석되며 이는 그가 신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하며 현대의 여러 사건들을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많은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종종 기도를 통해 평화를 기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브랜든 빅스는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과 경험은 그가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총격과 더불어 다양한 예언을 했던 빅스는 최근 다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만간 일어나게 된다는 세계 3차 대전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의 기독교 목사이자 예언가로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해석하며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신비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빅스는 현재의 정치적 긴장 상태가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경제적 불안정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국민의 예금 몰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회적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예언은 종종 종교적 맥락에서 해석되며 그는 신의 뜻에 따라 인류가 겪는 고난이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든 빅스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최근에 했던 예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브랜든 빅스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반대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언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닉슨은 2021년 초에 미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받았습니다. 2022년 닉슨은 2022년 중반에 미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그리고 주식 시장의 하락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닉슨은 2023년 중반에 도널드 트럼프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큰 트럼프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후 트럼프가 여러 건의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닉슨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실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들은 브랜든 빅스의 신앙적 관점과 정치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며 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의 예언은 아직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나 조만간 새로운 예언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준비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그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 평화를 기원하고 있으며 그의 예언이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비판하며 과도한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3차 대전과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평화와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예언은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인류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든 빅스의 세계 3차 대전 예언은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예언은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평화와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허나 예언이란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수백 수천 가지의 미래가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예언가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다른 차원의 지구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항상 일치할 수 없다고 하니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예언가 중에는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언가도 많이 보았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 적중률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 결국 2024년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지구촌 세계 각지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홍수처럼 쏟아졌지만 결국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 번째 예언인 유럽 대홍수 또한 적중하여 지난 3일 스페인은 무려 51년 만에 초대형 홍수 피해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이었던 트럼프 당선과 바이든 사태, 그리고 여성 부통령의 등장, 그리고 유럽 대홍수 이외의 다른 예언은 무엇이 더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예언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 불리는 그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약한 지식과 매우 뛰어난 예언 능력으로 매년 연말마다 다음에 있을 다양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파커는 지난 2016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암살 미수 사건과 미국이 드론을 이용했던 이슬람 세력 소탕 작전,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으로 인한 이후 탈퇴와 홍콩 사태를 비롯해 심지어 지난 2019년 가을에 발생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불타 사라져버렸던 호주 초대형 산불 재난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2022년 영국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서거까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이렇게 최근 발생한 지구상의 초대형 이슈들을 모두 적중시킨 예언가로 현재 살아있는 예언가 및 영능력자 중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에 이루어진 미국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의 당선을 적중시켰던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는 이번 2024년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도 여지없이 정확하게 적중시키며 신들린 듯한 예언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이에 각종 SNS 비롯한 언론과 미디엄 매체까지 그의 지난 예언 적중률을 살펴보며 그가 남긴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적중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화제가 된 예언들을 제외하고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그의 또 다른 예언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로 인해 중공과 관련된 수많은 정치적 부패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의 수많은 국가들의 경제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와 같은 예언을 발표하고 지난 2024년 초 중국 부동산 거대 기업 홍다그룹이 결국 홍콩에서 청산 명령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중국 내부의 수많은 정치적 부패가 여지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중국의 부유한 젊은이들과 수많은 젊은 부자들의 삶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콧대 높던 중국 베이징의 부동산 매물 거래도 전년 동월 대비 약 45% 감소했으며 이렇게 중국의 심각한 내수 침체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 점점 커지고 있던 중국의 영향력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언으로는 2015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으며 당시 러시아의 경제가 몇 년 동안이나 위축될 만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러시아가 중국과 무기 거래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4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2022년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번진 러우 전쟁 상황을 통해 이러한 예언들이 모두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 파커는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은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은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국가가 중공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미래에서 보았고 중공의 선거 간섭으로 인해 큰 혼란과 불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의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중국에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결국 공산당의 종말과 민주주의의 시연을 보게 될 것인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힘주어 예언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의 몰락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붕괴 조짐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전 세계가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예언한 그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은행 시스템을 교란하며 악의적인 악성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등장하게 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전산망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 서비스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파커는 이렇게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이 북한일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초반쯤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의식이 깨어나는 젊은 기성세대의 유입으로 인해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한 쿠데타 발생으로 처참하게 붕괴되어 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불만을 품고 있는 북한의 젊은 세력이 마찬가지로 김정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성군부 조직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주도해서 김정은의 권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기존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 부통령 등 이국 내 진보 세력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세력이 집권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북한 공산 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압도적인 미국의 힘에 겁을 먹은 김정은은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으로 망명해버릴 것이라고 김정은의 비참한 말로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또한 파커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도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2024년에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인류가 접근하지 못했던 알츠하이머 분야에 대해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4년 국내외 다양한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한 해였으며, 임상 3상 단계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며 인류가 완벽하게 치매를 정복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3년 안에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새롭게 등장할 것인데, 이에 대한 초석이 2024년에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AI 안면인식 기능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여 군과 경찰에 많은 권한이 부여될 것이고, 이는 테러 방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달 탐사 연구가 성공할 것이고, 이로 인해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어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어 AI 기술과 인류의 우주과학 기술 발전에 대해 매우 진일보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이는 전 세계의 인터넷과 전원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파커의 예언대로라면 태양의 흑점 활동, 우주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인해 지구의 인류의 전기 공급과 혹은 데이터, 통신망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며, 태양 흑점의 활동으로 인해 인공위성이 오작동을 일으켜 전 세계적인 인터넷 시스템에 전원이 내려가는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지금의 초연결 사회는 모두 끊어져 인류가 순식간에 과거와 같이 수십 개의 지역, 문화, 언어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파커의 예언은 계속되는데, 전기 공급과 혹은 데이터, 통신망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암호화폐 시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피해는 중국의 경제 붕괴를 가속화시킬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희망적인 미래와 함께 그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한 태도로 맞이해야 할 인류의 부정적인 미래까지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하며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변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전쟁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전쟁에는 결국 전쟁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군사적 행위는 주로 북한과 중공을 향한 폭격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북한과 매우 근접한 한국 또한 그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루어질 또 다른 예언들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고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지진의 근원은 미서부의 안을 따라 멕시코 시티까지 쭉 뻗어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멸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지만 곧 무척이나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운을 느낍니다. 영국과 유럽 중동은 심각한 홍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독일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2024년 아니지만 미래의 호주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박테리아 감염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와 같이 세계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며 극단적인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다시 찾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대비는 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끝으로 파커는 2024년에서 2025년이 인류에 있어서 크나큰 고비의 해가 될 것이고 2026년 이후부터는 세상에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당선 예언이 적중한 심슨의 예언은 정확했다.
트럼프 당선 예언이 적중한 심슨 가족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입니다. 1989년 첫 방송 이후 이 시리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보이는 에피소드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정치, 기술, 환경 문제를 다루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최근 트럼프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된 예언은 심슨 가족의 예언력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5년 방영된 파트 더 퓨처 에피소드에서는 호머 심슨이 트럼프 2024라는 간판을 지나가는 장면이 등장해 이 예언이 적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것이 숫자는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한 것처럼 2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슨 만화 속 작은 소품과 텍스트 하나까지도 예사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현실화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은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방영된 로봇의 지배 에피소드에서는 AI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번즈 사장이 로봇을 사용해 작업자들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기술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로봇이 다양한 맛의 고퀄리티 커피를 타주는 무인 가게가 있는 것처럼 바리스타를 대신하여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비 사태를 다룬 19시즌 5화 에피소드에서는 피에로 크러스트의 햄버거로 인해 좀비가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는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실제 전염병 확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운석 충돌에 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1995년 방영된 스프링필드의 마지막 날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혜성을 발견하고 그 혜성이 스프링필드를 향해 돌진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에피소드는 타임지의 표지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인류 멸종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화성 이주에 대한 예언 역시 흥미롭습니다. 2016년 방영된 화성 이주 계획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화성 이주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같은 실제 화성 탐사 계획과 연결되며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블랙홀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2012년 방영된 블랙홀 에피소드에서는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순간 이동과 클론 기술을 다룬 에피소드에서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재미있는 상상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외계인의 등장에 대한 에피소드도 흥미로우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슨 가족은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봉한 영화에서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스프링필드에 거대한 돔이 설치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이미 계획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취임할 때의 모습은 2000년 방영된 심슨 가족 시즌 11 17화의 장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기사 심슨이 아는 캐릭터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모습은 보라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까지 흡사합니다. 1993년 방영된 시즌 4 21화에서는 바이러스가 수포를 통해 퍼지는 사건이 등장하고 2016년 시즌 28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VR 안경을 착용해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는 2024년 애플이 출시한 비전 프로와 닮아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어떻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애니메이션은 1989년 첫 방송 이후 35시즌 동안 700화 이상 방영되며 사회 문제와 정치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 방영된 장면에는 스마트워치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취임 모습이나 1998년 폭스는 월트 디즈니 회사의 일부라는 간판은 그 당시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년 후 월트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7년 심슨 가족 영화에서는 호머가 버린 물질로 호수가 오염되고 리사가 정부 감시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NSA의 대규모 감시 활동을 폭로한 프리즘 사건과 연결됩니다.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그의 당선 이후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으며 2016, 2020, 2024라는 숫자는 2024년 재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심슨 가족은 사회와 정치뿐만 아니라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최근 2024년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코키 다리에 컨테이너선이 충돌하여 다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6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한 남자가 유엔 대표들을 겁주기 위해 다리를 폭파시키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대화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오션게이트사의 잠수정 타이탄이 통신이 끊기고 실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잠수정에서 침몰선을 탐험하다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는 타이탄의 사고를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심슨 가족은 예언을 적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998년 방영된 한 장면에서 호머가 쓴 공식은 나중에 힉스 입자의 질량을 예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힉스 입자는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신의 입자로 2012년에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심슨 가족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렇다면 왜 심슨 가족은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700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방영하다 보니 우연히 미래의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언들이 실현된 점에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슨 가족의 제작팀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30명의 작가 중 절반이 하버드 출신이며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머가 칠판에 쓴 힉스 입자 질량 예측 공식은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코엔이 작성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슨 가족의 모든 주요 작업 단계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폭스에서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한국 애니메이션 업체가 원화와 동화, 채색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심슨 가족의 독창성과 예언적 요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사회가 누군가의 설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슨 만화에 대한 대중의 평가와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심슨 가족은 대중과 전문가들 모두에게 독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 시리즈를 유머와 풍자를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작품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를 예언하는 능력 덕분에 심슨 가족은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애니메이션이 뛰어난 작가진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고 평가합니다. 하버드 출신 작가들이 많은 만큼 과학,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의성이 줄어들고 반복적인 에피소드가 많아졌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슨 가족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유머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시청자들은 이 내용을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심슨 가족의 예언이 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